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관련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와 관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석 방식부터 해서 조사 주체까지 여러 가지 신경전이 좀 있었던 걸로 전해졌고요.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어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글쎄 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대표적 특수통 검사 두 분이었는데 굉장히 초반부터 일종의 심리전 같은 기싸움이 치열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겠습니다. 사실 출석하는 모습을 둘러싸고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포토라인에 쓰냐 안 쓰냐가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보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느냐의 특검의 이제 능력 여부가 달려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이제 방어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적절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이 과정이었는데 저 출석을 둘러싸고 상당 부분 기싸움 소진한 건 아마 심리전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로 기선제압을 하거나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5초도 안 돼서 그냥 쓱 내려서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사실 15시간 이상 있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4시간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첫 삽을 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한 이제 수사들의 방향들,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내란의 구성, 그다음에 외환죄에 대한 또 어떤 여부, 그다음에 거기서 군을 동원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조목조목 이제 실타래를 엉켜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특검이 얼만큼 이제 정교하게 풀어내면서 각각의 사례들을 이제 정말 입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과정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에 고발된 사람들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나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일종의 수사의 적법성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6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시간을 쫓기는 건 특검인데 이 부분에서 얼만큼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수사의 어떤 방향성을 잘 끌어나갈지 아마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어제도 조사실 입시를 이제 거부하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압박의 강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냈는데 어제 있었던 이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8번의 소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거부했었다. 그러고 나서 사실상 첫 특검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출석하는 과정 속에서 대국민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이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메시지 없이 입장하고 또 출석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사저로 돌아간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됐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조사관의 조사를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사실상 특혜 또는 특권 의식의 발로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개의 혐의 이 지금 내란 특검 외에도 나머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여기에도 다 나중에 한 번씩은 출석을 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최소한 본인의 입으로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 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내일 2차 소환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일 2차 소환에서는 지금 본인에 대해서 누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그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적극적인 응답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욱 전 대변인님의 말씀은 누가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금 소상하게 이야기할 때다라고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사 주체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네. 내일 특검이 이제 9시에 나와라라고 해서 나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적법한 건 강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저는 특검이 요구하면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지난번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피의자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데 그럼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출석에 또 불응한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겠다 그런 얘기로도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법률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사실상 뭐 이게 검찰, 그러니까 법조에서 잔뼈가 흐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다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전과 이제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특검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피의자 측이 반발하는 특정한 조사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특검의 규모가 특검보를 포함해서 수사 인력이 총 150명입니다. 검찰로서부터 파견받은 검사만 46명이고 공수처로부터 2명 파견받았어요. 검사 인력만 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자가 그 특정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특정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거는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도 그렇고 또 박창환 총경이 얼마나 수사 능력이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그 관저에 진입하면서 체포할 때 그때 적법성을 갖고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분이 뭐 나중에 2차 현장에는 있었고 없었고 이런 그 디테일한 거는 그거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피의자 측이 이렇게 굳이 반발하는 조사관을 끝까지 특검 측이 요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특정인만 배제하고 나머지 아무런 검사가 날 조사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수사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특검의 속도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고집하는 거는 또 다른 의도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피의자를 압박하려는 듯한 혹은 어떤 특검이 어떤 특정한 진술을 얻어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특검이 150명 넘는 수사 인력과 조사 인력들을 갖고 있으면서 왜 한 사람만 이렇게 고집하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하냐. 수사의 기법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고 받아들여진다면 나머지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이 특수수사 통이기도 하고 심리전에도 매우 능한 전문가라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박창환 총경이 자격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 이 그 내란 특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정상적인 팀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박창환 총경이 그 조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요구한다? 이건 과도한 요구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인 이 체포 방해 혐의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 경호처의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이 지금 박창환 총경이 대부분 맡아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런 지시들이 어떻게 경호처에 작동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질문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조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 팀이 결정할 내용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6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법무장관의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 또 행안장관에는 오선의 윤호중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두 중진 의원, 오선의 중진 의원이 법무장관, 또 행안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안정감을 꾀하고 그다음에 초기 내각, 첫 내각이다 보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채우고 그다음에 본인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중진들로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법무장관 같은 정성호 의원은 사실상 뭐 좌장도 좌장이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야당과도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법무 개혁의 그러니까 이 사법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다음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받아가면서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사실 또 행안부 장관 한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이 됐었는데 아마 드루킹 사건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호중 의원으로 중진으로 교체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그거는 높이 삽니다. 다만 지난 1차 발표 때도 현역 의원 5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또 2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초기 내각의 3분의 1이 현역 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상권 분립에 과연 맞느냐? 의회에서의 주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행정 권력으로 가요. 그럼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 본연의 상권 분립 기능은 사실상 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더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입법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던 분들이 바로 행정부로 가면은 이 두 사이의 균형적인 문제라든가 상권 분립의 측면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행정권 우위를 지면서 결국 입법부도 사실상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상권 분립의 건강한 균형 측면이라는 면에서 저는 어쨌든 7명의 이제 현역 의원들이 입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그립력, 장악력은 높일 수 있겠으나 과연 이것이 본원적인 우리 민주제도에 좀 부합하는 것인지 너무 손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가 그 비판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1기, 2기, 3기 정도가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임기 중에 첫 1기에서는 방금 말씀 나오신 대로 그 빠르게 신속하게 그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또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선 이미 활동을 많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빠르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장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신속성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 신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각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 철학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장관에 인선되시는 후보들이 빠르게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부처에 가서 이 역할을 해달라라는 지금 주문을 동시에 내리신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6분의 이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되셨습니다만 이분들은 바로 즉시 현장에 투입되고 현장에서도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선택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오늘 인사는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민정수석입니다. 일단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검찰 출신인데요.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만약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실 검찰에서의 이력을 놓고 보면은 뭐 민정수석에는 굉장히 뭐 적합한 그런 어떤 다 공직을 거친 분이지만 이제 로펌에 이제 대형 로펌에 있었다는 이 문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의 사실상 주류에 있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논란의 소진이 있었으나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오광수 수석에 이어서 이 부분도 저는 아마 이제 검찰 출신을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면서 예. 결국에는 검찰에 대해서 어떤 메스를 들이댈 때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이 있어야 가능하겠고 그리고 그 동력을 얻을 수가 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계속 유효하는데 지난번에는 그 민정수석에 임명된 분이 이제 워낙 재산 형성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 글쎄요 뭐 봉욱 수석 신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제 임명장 받고 하는 거죠. 참모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가 없는 건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민정수석인데 어떤 또 그 비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검증이 이번에 만일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또 이건 대통령실에서 갖는 부담이 1차 민정수석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한 2, 3주간의 스크린을 거쳐서 온 걸로 봐서는 아마 나름대로 아마 검증이 된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검찰을 수술하는 데는 역시 검찰의 칼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결국에는 이제 검찰 출신에게 맡기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도 또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민정수석이 주도가 돼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민정수석은 대통령실의 의지를, 대통령의 의지를 당과 조율하는 데 더 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 또는 사법 개혁이라는 부분이 이게 법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또 검찰의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 네. 이 봉욱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검 차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대한 이 그동안의 이런 어떤 그 병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초기에 설정하는데 그때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또 한 가지 민정수석의 역할은 이 어떤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 검증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가족 관리에도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점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사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쨌든 이 장관들이 청문회를 이제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앞서 청문회를 거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뭘 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일 이 본회의 열고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 부분을 요청했더니 의장이 이제 조금 한 1시간 전쯤인가요? 일단은 본회의 내일 안 열고 여야가 좀 합의를 해봐라라고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될지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평행선이었습니다. 일단은 우 의장은 합의를 주문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 의장께서는 이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7월 4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일 날 처리를 할 테니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를 좀 도출해봐라 이런 이제 주문을 하신 거고요. 다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충실하게 청문회에 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그런 의혹들은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서 새 정부가 빠르게 출발하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협치의 길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부터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상황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설득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뭐 정의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새 정부 출범하는 이 첫 시작을 저희가 뭐 저희 힘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을 위한 협치를 당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국회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추경안 처리도 상당히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돌도 예상됩니다. 각각의 건들이 다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 의장이 그래서 약간 이제 말하자면은 휴지기를 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바로 그 빈 공석의 상임위원장 4명을 바로 네. 단독 처리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야당의 불만이 높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중재도 안 해보고 협상도 안 해보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게 어디냐 이렇게 반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건은 이제 좀 여야가 합의해서 약간의 이제 그 좀 냉각기를 갖고 7월 4일쯤 하자고 얘기했는데 7월 3일쯤 하자는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어차피 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것 같고 3, 4일을 번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추경을 해야 되니까 야당을 너무 자극해서는 안 되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걸 며칠을 약간 냉각기를 두면서 야당의 의사도 조금 수렴해 주는 듯한 모습을 우원식 의장이 그냥
하는 거라고는 봐요. 아무 의미가 사실 없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러면 7월 10일 날 한다고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까? 전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든 초기 지금 어떤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또 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저는 예결위원장 정도는 차라리 야당이 좀 양보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명분이 있게 아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좋은 역할을 얘기하면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아주 좋은 국합의 역할을 맡고 그다음에 우 의장은 이 사이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약간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끔 약간의 그런 어떤 그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리 후보 날짜는 뒤로 좀 미루고 그다음 추경 처리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아마 좀 그 중재자 역할을 찾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야당을 배려하고 야당에게 기회를 주고 공간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뭐 시간을 며칠 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침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예결특위 의원들이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심의 일정이라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 날짜를 좀 새롭게 좀 정하자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용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그 일정이 7월 4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7월 4일에는 이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놓고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일정이 상당히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예결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행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신속하게 지금 국민들께서는 빠르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경제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마중물을 좀 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하게 책임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인사를 국정 발목 잡기 한다거나 또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소속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만들어진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지금의 이 어려워진 민생을 다시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일 끝나게 그렇죠.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뭐 언제 할지, 앞으로 지도 체제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 혁신위도 발족을 하게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또 비대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언제까지 가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됩니다. 뭐 어디서부터 진행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꼬여 보일 때는 간단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 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혁신위원회 출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제 임기 만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지점은 쇄신과 혁신의 의지가 없다는 대로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자 했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개 정도 5대 혁신안 수용했으면 됩니다. 전 당원 투표 붙여서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새로운 혁신 방향을 찾아봤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안 하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하고 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도 꾸려서 비대위를 갖고 하는데 지금 혁신이 오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혁신을 왜 혁신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출마하는 비대위는 또 무슨 비대위입니까?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뼈를 깎는 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대위 4번 5번 거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깎을 뼈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왜 자꾸 이렇게 시간 벌기로 가는지 이 시간 벌기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 이제 8월 전대를 하겠다? 이 전대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대선의 패배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과 어떤 정확한 그 데이터 하나 없이 그냥 무작정 새 지도부 출범하면은 그동안의 공과가 다 묻히고 새로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열립니까?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도 바뀐 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어찌됐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거의 겸임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쏟아져 나와도 과연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많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